물 한 잔도 12달러였습니다. 그게 제가 익숙하던 세상이었죠. 뉴욕 맨해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요리를 먹고 팁을 얼마나 줄지 계산하며 미소를 지을지 말지를 정하는 곳. 저는 그 한복판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미슐랭 평가관으로 셰프들의 운명을 쥔 입맛으로 세계 미식의 기준을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서울 어느 시장, 낡은 반찬 가게 앞에서 그 모든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김치 한 조각, 종이컵 커피 한 잔, 그리고 멀리서 오셨으니 더 드세요라는 말. 값비싼 트러플도 알바산 화이트 와인도 주지 못했던 감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레시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식당에서만 공짜인 이것 때문에 뉴욕의 미슐랭 레스토랑이 뒤집히고 저는 30년 경력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어떤 작은 경험이 인생을 바꾼 적 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터 메디슨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30년간 미슐랭 미식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고 지금은 한 잔의 커피로 세상과 마음을 연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슐랭 평가관이란 직업은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막을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35해 동안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평가하다 어느 날 문득 내 혀는 이미 피곤해졌다는 걸 깨달았죠. 매일 밤 창의적인 요리를 음미하는 삶이 어느덧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환송 파티에서 월터 메디슨, 당신의 평가가 레스토랑 하나를 별로 만들고 셰프 하나를 스타로 만들었소라는 말이 제 귓가를 스치는 순간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진정 음식의 본질을 평가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화려한 장식과 가격표에 현혹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축하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레스토랑 씬에서 벗어나 진짜 사람들이 먹는 진짜 음식을 맛보고 싶었어요. 음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기고 싶었습니다. 은퇴 후 맨해튼 아파트에서 보낸 한 달은 고요한 허무 그 자체였어요. 냉장고엔 최고급 와인과 치즈가 가득했지만 혼자 먹는 식사는 쓸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죽이고 창밖 맨해튼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장에서 발견한 서울의 골목 식당들이란 여행 책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정겹게 웃는 한국인들의 얼굴,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물 요리, 알록달록한 반찬들이 가득한 식탁을 보는 순간 이상한 끌림을 느꼈어요. 왜 서울일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슐랭 평가관 생활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곳이었고 너무 까다로워진 미각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익명의 여행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짐을 싸고 출발하기까지 단 이틀이 걸렸어요. 어딘가에 속박된 듯한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그만큼 컸습니다. 서울공항에 내리던 순간 낯선 글자들과 소리들이 저를 반겼어요. 혼란스러움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으로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첫날부터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에서 제가 본 것은 음식을 둘러싼 진짜 삶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반찬가게 할머니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김치를 구경하던 저에게 할머니는 작은 비닐봉지에 무채 김치를 담아주셨습니다. 서비스예요. 맛보세요라는 말의 의미는 이상하게도 바로 알아들었어요. 제가 카드를 꺼내려 하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더 드려요라는 말에 제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비스 코스와는 전혀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심지어 저를 가게 안쪽으로 데려가 항아리들을 보여주셨어요. 통역 어플이 여기 손님들 다 우리 아들 딸이야라고 번역해준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음식으로 살아온 저였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손님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작은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덤은 단순한 200g의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고 처음 만난 이방인에게 건네는 환대였어요. 광장시장의 기억은 제 발걸음을 종로의 작은 골목들로 이끌었습니다. 여행 책자에서 본 할머니 손맛 식당이라는 곳을 찾아 나섰어요. 서울 지도를 손에 쥐고 낯선 골목을 헤매던 중 군침이 도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작은 간판 하나, 낮은 천장, 오래된 나무문,
소박한 입구를 지나 들어선 식당 안은 놀랍게도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6평 남짓한 공간에 10테이블이 빼곡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주인 아주머니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특별한 반응 없이 어서 오세요라며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주문도 하기 전에 테이블 위에는 기적처럼 작은 반찬들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김치, 나물, 생선조림, 계란찜, 한 접시, 두 접시, 그렇게 10가지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뉴욕에서라면 테이스팅 코스라고 불렸을 구성이 여기선 기본 차림이었던 겁니다. 메인 요리도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제 말에 옆자리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그의 설명을 듣고 가격표를 다시 봤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반찬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용기를 내어 맛있는 김치의 출처를 물어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시골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예요 라고 자랑스레 대답하셨어요. 그 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미국 최고급 레스토랑들은 농장 직송이라는 말을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여기선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식당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차려진 반찬은 똑같았어요. VIP 테이블도 특별 대우도 없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손님도 4명이 앉은 가족도 모두 동일한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부부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이 반찬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라며 자기 테이블에 반찬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낯선 사람의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미소에 저도 모르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반찬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자 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데. 이 단순한 대답이 제 가슴을 쿵 하고 쳤습니다. 그래요. 맛있는 건 함께 먹어야 더 맛있는 거였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식탁 나눔 문화가 여기엔 자연스럽게 존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저는 이 어머니표 김치가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곱씹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가족의 언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음식을 통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낯선 이도 반찬 하나로 친구가 됐어요. 이런 정신은 뉴욕의 어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도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종로의 작은 식당은 저에게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공동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그릇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종로 식당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모든 식당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5번째 날, 저는 작은 분식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였어요. 가게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며 늦은 점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라면, 김밥, 떡볶이 같은 간단한 음식들이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뜨겁고 매콤한 떡볶이를 먹으며 괜히 콧등에 땀이 맺혔어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주인 아주머니가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식사하셨으니 커피 한 잔 드세요. 서비스예요. 통역기를 통해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커피가 서비스라니? 컵을 들여다보니 갈색 가루가 담긴 종이컵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달기만 한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뉴욕에선 최소 $5는 하는 스페셜티 커피만 마셔온 입장에서 이런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달콤함과 쓴맛, 그리고 미묘한 고소함이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단순한 커피 한 잔에서 느껴지는 위안의 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가해온 수백 가지 비싼 커피 중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맛이었어요. 이게 뭐죠?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그냥 믹스커피예요. 300원짜리. 300원? 약 30센트? 이 정도 맛에 이 가격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자유롭게 커피를 타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 위에는 전기포트와 믹스커피 봉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누구나 원하면 커피를 타 마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격식도 의례도 없이 그저 편안하게.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커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커피를 타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커피를 건네며 우리 엄마도 매일 아침 이거 타줬잖아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300원짜리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억이었고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였어요. 어머니의 사랑이자 연인 사이의 친근함이고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환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문득 부끄러워졌어요. 평생 비싼 커피를 마시며 자부심을 느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종이컵에 담긴 300원짜리 믹스커피가 제 인생의 미각 지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것은 가격이 아닌 마음이 담긴 음료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고 그 맛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 봉지 하나를 샀어요. 가게를 나서는데 아주머니가 웃으며 몇 봉지를 더 쥐어주셨습니다. 가져가세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이 작은 친절이 또다시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전기포트로 믹스커피를 타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진짜 맛은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300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 충분했어요. 서울에서의 10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이미 반은 이곳에 남겨둔 듯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는 광장시장 할머니의 김치맛, 종로 식당의 반찬들, 그리고 그 300원짜리 믹스커피 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을 때 묘한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이전에 저였다면 이 풍경의 안도감을 느꼈겠지만 이제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오랜 친구인 제임스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맨해튼의 유명 레스토랑 CLEST의 오너 셰프였습니다. 월터 돌아왔다면서? 오늘 저녁 우리 레스토랑으로 와. 특별 자리를 마련해놨어.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몇 시간 후 저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CLEST의 화려한 실내 장식과 완벽한 서비스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전 수없이 평가했던 그런 종류의 장소였어요. 제임스가 특별히 준비한 $250짜리 테이스팅 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어요. 음식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제 입맛은 이미 서울의 소박한 맛에 길들여진 상태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4명의 젊은이들이 앉아 화려한 플레이팅의 요리가 나올 때마다 사진만 찍고 거의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에게 이 음식은 맛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에 불과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제임스의 초대로 주방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완벽한 질서 속에 움직이는 셰프들, 최첨단 설비들, 그리고 가장 신선한 식재료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방 한쪽에 놓인 반쯤 남은 요리들이었어요. 특히 고급 트러플을 듬뿍 올린 리조또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버려질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는 한 톨의 밥도 소중히 여겼는데 여기선 수백 달러짜리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제임스의 다른 셰프 친구들과 함께한 애프터 파티에서 한 대화는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솔직히 손님은 상품 소비자일 뿐이야. 우리 음식을 사는 고객은 맛보다 경험을 사는 거지. 라는 한 셰프의 말에 다른 이들이 공감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식당 주인들의 눈빛과 이들의 눈빛은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의 소박한 식당들에서는 손님에게 돈보다 따뜻함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처럼 대하라는 말은 마케팅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운영 철학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울에서 가져온 믹스커피 봉지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봉지에 담긴 철학이 뉴욕의 화려한 레스토랑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심 어린 매개체여야 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깊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의 다음 챕터를 위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퇴 자금의 일부를 털어 맨해튼 외곽에 작은 실험 주방을 차렸어요. 목표는 단 하나, 한국에서 맛본 그 300원짜리 믹스커피의 맛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비밀리에 진행했어요. 미슐랭 평가관 출신이 인스턴트 커피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면 모두가 저를 비웃을 테니까요.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산 최고급 원두를 공수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부드러운 크림을 수입했고 유기농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까지 준비했어요.
식품공학 전문가도 고용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제가 원하는 맛을 설명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감도는, 그러면서 고소함이 입안에 오래 남는 맛이라고요. 무엇보다 위안이 느껴지는 맛, 마치 어머니가 건네주는 것 같은 느낌의 맛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아한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그는 맛의 과학적 요소는 분석할 수 있어도 위안이라는 감정은 수치화할 수 없었던 거죠. 실험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원두의 배합, 크림의 비율, 설탕의 양, 입자의 크기까지 모든 것을 조절했어요. 첫 번째 시제품,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수십 번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뉴욕의 유명 셰프들을 초대해 시음회를 열었습니다. 제임스를 비롯한 5명의 톱 셰프들이 제 실험실을 방문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제임스는 믹스커피 시제품을 한 모금 마시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이런 걸 마시려고 미슐랭을 그만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셰프도 고개를 저었어요. 셰프가 드디어 미쳤다며 한국에서 뭘 먹였길래 이렇게 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프랑스 출신 셰프 피에르의 말이었어요. 이런 믹스커피는 레스토랑의 격을 떨어뜨린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실 음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음식에 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비싼 것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저를 향한 걱정과 연민이 읽혔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가 그저 정신이 이상해진 늙은이로 보였겠죠. 시음회는 어색한 분위기로 끝났어요. 다음 날 솔직한 마음으로 직접 한국 식료품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정품 믹스커피를 여러 종류 구매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직접 타서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맛이 나지 않았어요. 분명 서울의 작은 분식집에서 마셨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부족했어요. 같은 재료, 같은 물, 같은 온도로 만들었는데도 그 감동적인 맛이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깨달았어요. 빠진 것은 바로 환경과 분위기였죠.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낯선 타국에서 친절한 아주머니가 내밀어준 그 순간의 정서가 맛을 완성했던 겁니다. 뉴욕의 화려한 빌딩들 속에서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재료, 완벽한 배합, 정교한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바로 300원의 정서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실험 노트를 접고 새로운 시도를 결심했어요. 재료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그 커피가 담고 있던 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맛은 혀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이 제 영혼을 울렸어요. 실험실에서의 실패가 계속되던 어느 날 레스토랑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중년 부부와 그들의 대학생 딸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서울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당혹스러웠어요. 아직 정식 오픈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친절한 미소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간단히 준비된 음식들을 대접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믹스커피 복제 실패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부부 중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타이밍과 감정이라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마시느냐가 그 맛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가족 사진과 함께 커피 봉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항상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커피가 위로가 돼요. 그들의 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빠랑 싸운 날에도 엄마는 커피 먼저 타줬어요.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이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일상 속의 화해의 도구였던 겁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일상의 의식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커피 봉지 몇 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한 가지 더 조언을 남겼어요. 맛은 기억과 함께 있어요. 당신의 기억 속 맛을 찾으려 하지 말고 새로운 기억을 만드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리사로서 항상 재료와 기술에만 집중했던 저였어요. 하지만 음식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을 둘러싼 관계와 순간에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준 커피 봉지를 뜯었어요. 서툰 솜씨로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똑같은 재료인데도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한국 가족이 전한 이야기를 생각하며 마시니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이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일기를 썼어요.
한국 믹스커피는 가정과 관계를 잇는 달이다.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미안함, 딸의 존경이 모두 이 작은 봉지 안에 담겨 있다. 그날 이후 저의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맛의 재현을 위해 실험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커피가 가진 문화적 의미와 감정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셰프로서의 저의 철학이 조리에서 관계로 확장되는 전환점이었어요. 연이어 한국 요리책들을 탐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한국 음식 문화의 독특한 점이었어요. 반찬을 나누는 문화, 함께 먹는 즐거움, 정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뉴욕의 화려한 레스토랑에 한국의 정문화를 접목하면 어떨까? 믹스커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관계를 상징하는 매개체로 제공하면 어떨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레스토랑의 컨셉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고급스러움은 유지하되 그 안에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나눔의 정신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맛이 아닌 마음이었으니까요. 전 세계를 누비며 맛을 평가하던 미슐랭 평가관이 이제는 맛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셰프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300원짜리 믹스커피가 제 인생에 가르쳐준 가장 값진 수업이었어요. 한 달 후 맨해튼 미드타운에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간단하게 300이라고 지었어요. 300원의 커피에서 영감을 받은 숫자였습니다.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아늑했어요. 고급 식기와 테이블보 위에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았습니다. 메뉴는 뉴욕과 서울의 맛이 융합된 형태였어요. 최고급 재료를 사용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서빙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작은 반찬들이 기본으로 제공되었어요. 손님들은 이 낯선 방식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을 곧 발견했습니다. 레스토랑 한쪽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코리안 메모리 코너라고 이름 붙인 이 코너에는 종이컵, 전기포트, 그리고 믹스커피 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과 한국 가족들이 커피를 나누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했어요. 오픈 첫날 첫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셀프 커피 코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값비싼 식사 후에 셀프 인스턴트 커피라니 그들에게는 모순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어요.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믹스커피 코너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이거 우리나라 커피예요. 라며 눈을 반짝이던 그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서로를 위해 커피를 타주고 추억을 나누고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미국인 손님들의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한 용기 있는 미국인 손님이 커피 코너로 다가갔어요. 어떻게 타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한국인 가족이 기꺼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게 따뜻해지네요. 단순한 맛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300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음식 평론가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호평이 뉴욕 타임즈와 푸드 매거진에 실렸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국인 손님이 물을 요청했어요. 직원이 자연스럽게 물병과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거 무료인가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 식당에선 물은 항상 공짜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시절 저는 물 한 잔에도 최소 $5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물은 기본 예의로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대접하는 문화, 그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가치였어요. 레스토랑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찼고 평일에도 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매출이 아니라 식당 안에 형성된 분위기였습니다. 손님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고 심지어 테이블 간에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믹스커피 코너는 모든 계층,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어요. CEO와 학생, 할머니와 젊은이가 같은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더 이상 손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였습니다. 물 한 컵, 반찬 몇 가지, 그리고 300원짜리 커피 한 잔.
이 작은 것들이 뉴욕 한복판에서 작은 혁명을 일으켰어요. 맛보다 마음을 우선하는, 돈보다 정을 중시하는 혁명이었습니다. 레스토랑 300이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평가단이었어요. 그들의 방문 소식에 직원들은 긴장했지만 저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중요한 것은 별이 아니라 진심이었으니까요. 평가단은 코스 요리를 맛보고 레스토랑 곳곳을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믹스커피 코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의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에게 커피를 타주었어요. 처음엔 망설이던 그들도 결국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수석 평가관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이건 진정한 호스피탈리티군요. 그는 커피를 다 마신 후 말했습니다. 음식은 완벽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문화를 서빙하고 있어요. 미슐랭 평가단의 극찬이 알려지면서 레스토랑 300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많은 셰프들이 한국의 정문화를 배우기 위해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심지어 제 믹스커피 복제 실험을 비웃었던 셰프들도 찾아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손님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믹스커피를 통해 생긴 교류가 진정한 친구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어 저희 기념사진 벽에 붙였어요. 벽은 금세 다양한 얼굴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한국계 이민 2세대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는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오래된 믹스커피 틴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가져온 거라고 해요. 이곳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 낡은 틴 케이스는 레스토랑의 상징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유리 케이스에 넣어 전시했습니다. 함께 전시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메모였어요. 고향의 맛은 혀가 아닌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움직임은 요리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셰프들 사이에서 정문화가 새로운 요리 철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테이블마다 작은 서비스 코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요리사들은 가족 레시피의 가치를 재발견했어요. 심지어 일부 레스토랑은 커뮤니티 테이블을 도입해 손님들 간의 교류를 장려했습니다. 세계적인 미식 기준이 맛에서 마음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장면을 목격하는 것 같았어요. 저널리스트들은 이러한 변화를 300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300원의 커피가 세계 요리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오픈 1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그 반찬 가게 할머니와 분식집 아주머니를 초청했어요. 그들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줄을 서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려 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으로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엔 더 깊이 한국 음식 문화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혀로만 음식의 가치를 판단했지만 정작 그 맛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다.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제 회고록의 첫 장이 곧 완성될 예정입니다. 300원의 커피, 그것은 가격이 아니라 사랑의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음식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